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압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에 베이징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오겠다는 무모한 임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5월 15일까지 예정된 국빈 방문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 사이에 직접적인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평범한 의전 행사로 보지 않아 미국 대통령의 도착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애플, 테슬라, 보잉, 블랙록, 블랙스톤, 카길, 시티, 시스코, 골드만삭스, 메타, 마이크론, 퀄컴, 비자 등 미국 경제의 핵심 인물들과 전략적 기업의 경영진을 포함한 대표단을 중국에 데려왔습니다.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 앞에 미국 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산업들을 내세웠습니다. 베이징은 힘든 회담을 예상했지만 조직적으로 준비된 경제적 힘의 시위를 받았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채널을 구독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고퀄리티 저널리즘으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수년 동안 베이징은 전 세계 물건을 팔며 성장했고 외국 공장을 유치하고 중국 시장 접근권을 협상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바로 중국이 끌어들이거나 통제하거나 제한하고 싶어하는 기업인들을 데리고 베이징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의 기업 엘리트들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했기 때문에 워싱턴이 혼자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압박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진핑에게 충격이 더 커진 이유는 의제가 관세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이번 방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웬슨 황 엔비디아의 회장은 대표단에 합류해 회의에 참가했고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라는 분쟁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를 회의장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고성능 부품에 대한 접근을 원하지만 워싱턴은 반도체가 단순한 상업용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군사력, 산업력, 데이터 파워, 그리고 전략적 우위입니다. 중국은 기술과 안정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지에 몰렸습니다. 이때 도널드 트럼프가 압박합니다. 그는 기업인들과 함께 와서 개방을 이야기하고 반도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시진핑이 단순한 정치적 수장이 아니라 세계와의 접근을 유지해야 하는 경제의 지도자로서도 대응하도록 강요합니다. 타이완은 가장 큰 전략적 긴장의 지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은 워싱턴이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섬 주변의 정치적 존재감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균형의 중심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내부 문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트럼프는 시진핑이 워싱턴의 정치적 힘에 맞서지 않고는 타이완을 위협하는 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도 이 논의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베이징은 테헤란과의 관계를 이용해 중동에서 입지를 넓히려 하고 있고 워싱턴은 이란 정권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압박하며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구조와 맞서고 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이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테헤란을 지지하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제재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 압박 속에서 중국은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워싱턴이 주도하는 안정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점이 미국의 등장이 강력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중국이 무대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는 그 정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슈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시진핑을 어려운 선택 앞에 세웠습니다. 아직도 자본, 기술, 동맹을 쥐고 있는 강대국과 협상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 경제가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회담을 공개적인 대립으로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미국의 장군들과 지휘관들은 중국을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이징을 미국의 장기적인 주요 군사적 도전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3년 마크 밀리 장군은 의회에서 중국이 미군이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할 도전 과제라고 말했고 베이징이 10년 안에 서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적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2049년까지 트럼프는 미국 군 최고 사령부가 공유하는 인식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합니다. 베이징은 단순한 상업적 경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적수입니다. 사무엘 파파로 제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최근 증언에서 이러한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사일, 우주 및 대우주 역량, 사이버전, 극초음속 무기, 핵무기, 해군력 등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서 파파로는 중국이 항공, 해상, 미사일 역량에서 미국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산업적, 군사적 규모로 승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베이징에 도착했지만 워싱턴은 동맹, 기술적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립 D. 데이비슨 제독 전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이미 중국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중국이 국제 정부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그 10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평가는 대만을 두 강대국 간의 분쟁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에 유명해졌으며 베이징이 워싱턴에서 먼 나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를 깨트리려는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문을 연결짓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사실은 1995년과 1996년의 대만 해협 위기입니다. 그 시기에 중국은 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섬을 위협하기 위해 대만 근처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베이징이 압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인도 태평양을 혼자 지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96년 3월에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미사일 실험을 시작했고 워싱턴이 두 번째 미 해군 함대 그룹으로 대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같은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글에 더 잘 어울립니다. 중국이 공포를 조성하려 할 때 미국은 군사적 존재감과 계산, 직접적인 압박으로 대응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무역 전쟁입니다. 베이징이 성장하던 예전 모델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말이죠. 미국 시장 접근, 지적 재산권 도용, 미국 기업에 대한 장벽 등으로 인해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적 대결을 시작했으며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합의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무역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예시는 현재 방문과 맞아떨어집니다. 트럼프가 무역을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베이징에 대한 압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은 놀랬습니다. 트럼프가 도착하자마자 강대국 전략으로 기선을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대화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무게감을 베이징 안으로 들고 왔습니다. 중국을 포위하고 아프리카 등 중국 정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여유, 시장 접근, 반도체, 경제적 안정성 같은 지점을 겨냥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미국이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무역, 기술, 동맹, 정치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베이징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